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2금융권 DSR 관련된 얘기입니다. 2019년 5월 13일 날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DSR에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뭐 보험 약관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DSR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DSR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는 대출 상환 원리금액을 여러분들의 소득에 따라 나눈 걸 얘기를 해요.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DSR을 40%를 규제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원리금 상환을 1,200만 원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금의 종류의 범위에 이제 그 보험 약관 대출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보험을 없으신 분들은 보험 약관 대출 뭐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이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전 보험사에서 나가고 있는 보험 약관 대출이 55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게 금융권 내에 그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 약관 대출은 대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해약환급금의 선지급금이나 보험금의 선지급금으로 규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대출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정보원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2금융권 DSR에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는 신용정보원에 그 데이터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보험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아예 대출이 실행이 되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신용정보원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슈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제2금융권 DSR에 보험 약관 대출이 포함?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제2금융권 DSR에 보험 약관 대출을 포함을 시키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하등의 뭐 법적 근거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뭐 얻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은 제1금융권 DSR에 그 예금담보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해서 이제 보험 약관 대출도 제2금융권 DSR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지금 DSR을 규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대출금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소득 대비 대출금을 지출하기가 너무 커가지고 뭐 가계가 이제 가계 뭐 리스크가 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DSR이라는 걸 두고 이제 서민 경제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증권담보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 자산 가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주식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부동산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금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자가 붙었으면 붙었지 떨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이 리스크 해가지고서는 제1금융권 DSR에 포함되었다라는 거는 우선 논리부터가 맞지를 않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대출을 포함시킨 거예요. 제1금융권 DSR이 포함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이 예전보다 그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3분의 2가 줄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이 어떤 대출이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아요. 그냥 대출 총량이 줄었다. 근데 그 대출 총량이 만약에 예금담보대출만 줄었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대출은 줄어들고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 늘었다라 그런다면 대출 내용 안은 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총액만 줄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1금융권 DSR에 예금담보대출이 들어갔다는 것도 그 DSR을 제정한 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1금융권 DSR에 예금담보대출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제2금융권 DSR에 보험약관대출이 들어간다는 건 더더욱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있어 봐서 아는데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1억을 예금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자가 있잖아요. 뭐 2%든 뭐 1.5%든 이자가 있는데 1년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90%까지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를 깨고 그냥 그 돈을 다 쓸 건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쓸 건지, 그걸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남았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자를 받는데 중간에 깨면 이자를 거의 받지를 못하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금담보대출을 아주 단기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약관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깨는 것보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융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쓰다가 뭐 이자가 나가는 돈이니까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보험약관대출은 보시다시피 대출의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체를 하여도 연체 이자가 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이 생기면 갚고 돈이 안 생기면 못 갚는. 하지만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품입니다. 보험 유지를 왜 시키겠어요? 뭐 보험의 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장 기능이 있잖아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 대출을 보험약관 안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보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을 깨지 말고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돈을 융통해서라도 보장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약관대출의 그 순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가계 전전성의 이제 지표로 삼겠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그 예금담보대출이 들어갔으니까 보험약관대출도 제2금융권 DSR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대출을 줄이는 거를 갖다 목표로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겠다. 대출이라고 이름 짓는 거는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보험약관대출도 그렇고 예금담보대출도 그렇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나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하는 금리에 뭐 1.5%를 더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도 높지도 않고, 그리고 제2금융권의 다른 대출에 비해서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제2금융권 하면은 20% 이렇잖아요. 근데 예금담보대출은 기껏해야 7,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이고, 예금담보대출의 금액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액을 DSR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DSR이 뭐 크게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내가 집을 사려고 제2금융권에 이제 그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DSR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금 담보 대출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돈을 빌려서 예금 담보 대출을 갚은 다음에 DSR을 맞춰가지고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금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대출을 다 포함시켰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적기 위한 거고, 서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약관 대출 많이 받은 상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거 깨버릴까? 그러면 왜냐면 약관 대출을 맥시멈 받아봤자 한 85%밖에 못 받거든요. 해약환급금에. 그러면 15%라도 돈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산 건전성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걸 유지했을 때 만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이 제1금융권 DSR에 포함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서 저축성 보험 해약률이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사업비를 다 내고
보험을 그냥 유지해서 보장 기능을 받던지 저축 기능을 받던지 하면 되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서 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제2금융권 DSR에 넣어서 해약을 더 마음을 굳게 먹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효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해약하기가 쉬운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을 DSR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대출을 줄이자라는 큰 아젠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젠다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 대출에 어떤 대출을 줄이고 어떤 대출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줄이지를 못하고 리스크가 없는 대출을 줄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에 보장 기능까지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제2금융권 DSR에 보험 약관 대출이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뉴스를 보신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집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보험 약관 대출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듭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다면 보험을 해약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좀 서민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결론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정책 많이 결정을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누가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좋겠지. 대출 줄어들면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의 성격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이게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위하게 규제를 하는 거는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게 대출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이 항상 순기능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